네,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8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 과정과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정책 평가의 의미, 정책 평가의 필요성, 세 번째, 정책 평가의 성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평가의 의미라는 것은 그 정책 평가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책 평가라는 것이 정책 활동의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의 정책 평가는 정책 실시 이후에 구체적인 하나의 정책이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해 초점을 두고 결국 그 정책이 성공하였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평가 연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편으로 그 넓은 의미의 정책 평가는 정책 결정 이전부터 정책 집행 이후까지 모든 정책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제 평가 활동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정책 의제 평가, 정책 대안 평가, 그 정책 결정 과정 평가, 그리고 정책 집행 과정 평가, 그 다음에 정책 결과의 평가, 정책의 영향 평가 및 정책 평가의 평가 이렇게 나눠서 평가의 의미를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정책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평가의 필요성으로서는 그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성 증진이라는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성 증진. 이 말은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 원인 규명에 있어서 성공의 원칙이나 그 하위 목표, 대안적 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가 되어 그 효과성을 그 증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정책 평가의 필요성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달성 정도를 파악해서 그에 대한 그 책임 소재를 밝혀서 정책의 존립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책 평가의 필요성에 책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 과정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필요한데요. 고도의 과학성이 요구되고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 평가는 기본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연구의 기초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정책 평가를 통해서 제시되는 자료를 기초로 그 기존 정책 이론을 수정이나 또는 강화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뭐 새로운 이론 개발도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정책 평가의 필요성으로서는 첫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책임성을 확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정책 과정의 관리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연구의 기초가 필요하므로 이 네 가지가 정책 평가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정책 평가의 성격을 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책 평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성격이 있고요. 실용적 성격이 있고 개별 사례적 성격, 그 다음에 가치 지향적 성격, 종합 학문적 성격, 정치적 성격으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격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술적 성격에 있어서는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통계 기법, 뭐 분석하는 기법을 통해서 그 평가 기법을 통계 기법으로 좀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성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실용적 성격이 있는데요. 정책 평가의 연구 결과는
정책이 실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실용적 성격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로 개별 사례적 성격이 있습니다. 개별 사례적 성격은 제공되는 정보가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치 지향적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정책 프로그램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학문적 성격, 다섯 번째 종합학문적 성격이 있는데요.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이론적 지식과 정책 평가의 실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통계 기법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정치적 성격이 있습니다. 정치적 성격은 무엇이냐? 정책 결정자나 시행자가 정책 프로그램의 값어치를 올림으로써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정책 프로그램의 폐지를 원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 계층이 있다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정치적 성격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책 평가의 성격 여섯 가지로는 기술적 성격, 실용적 성격, 개별 사례적 성격, 가치지향적 성격, 종합학문적 성격, 정치적 성격이 있음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자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부 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자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자라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역시나 정책 평가의 의뢰자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 말합니다. 정책 평가의 의뢰자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자입니다. 이는 정책 평가를 의뢰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평가 의뢰한 사람과의 면담이나 토론을 또 필요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에 따라서 그 관련 서류나 그 문헌들을 검토하고 이것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책평가의 의뢰자가 원하는 것을 그래야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평가 기법 및 분석 기법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평가 기법 및 분석 기법을 잘 알고 있어야만 그거에 대해 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책 문제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 그 평가하고자 하는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습니다. 정책 평가자가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 담당자로 하여금 정책 평가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협력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 평가를 행하기 전이나 행하는 동안에 정책 담당자들의 협력을 얻어내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나 클라이언트의 요구 또는 만족도와 관련된 기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준들은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그 다음에 반응성 등이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문제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의제 평가, 정책 설계 평가, 정책 결정 평가, 정책 집행 평가, 정책 영향 평가, 정책 가능성 평가, 정책 평가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서 그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책 문제 평가에 있어서는
그 사회복지 문제를 정책 문제로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정책 문제의 평가에는 문제의 내용이나 대상 집단의 특성, 문제의 인지도, 문제의 심각성 등의 탐색적 기준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 의제 평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문제가 정책꾼들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평가해야 되는데 주로 반응성이나 공정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사회적 형평을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정책 설계 평가에 있어서는 정책 설계에 의한 평가로서 정책의 능률성이나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사회적 형평, 그 다음에 정책의 공정성, 정책의 반응성, 정책의 정치적, 기술적 실현 가능성들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책 평가, 정책 결정을 평가해야 되는데요. 정책 결정 내용에 대한 평가와 그 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로 능률성이나 효과성, 그 다음에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 반응성, 그 다음에 그 정책의 합법성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 집행 평가가 있습니다. 그 정책이 계획된 대로 시행되느냐에 대한 평가인데요. 일관성, 공정성, 반응성,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정책 영향 평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로 효과성, 그러니까 목표 달성도죠. 능률성,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사회적 효과성, 그 다음에 사회적 형평 등을 평가합니다. 일곱 번째로 정책 가능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정책 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평가로 비용 효과성, 정치적 제약점, 방법론적 제약점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정책 평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정책 평가가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인데요. 평가 기준이나 방법론적 문제점, 이 타당성 등을 평가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기준은 8가지가 있으며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 번째 정책 문제 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 정책 의제 평가, 세 번째 정책 설계 평가, 네 번째 정책 결정 평가, 다섯 번째 정책 집행 평가, 여섯 번째 정책 영향 평가, 일곱 번째 정책 가능성 평가, 여덟 번째 정책 평가에 대한 평가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평가 절차는 첫 번째, 사회복지 정책 평가 목표와 설정이 있고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 평가 유형 결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 사회복지 정책 평가 목표와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거에 앞서 정책평가의 수행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책평가 목표 설정, 정책평가 유형 결정이 있고요. 또 다음에는 정책구조 파악과 평가 대상의 확정,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의 결정, 자료 수집 및 측정, 분석 및 해석 등의 순서로 알아두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 정책 평가 목표의 설정에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평가 목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평가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책 평가자가 결정되고 평가의 기준과 평가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 의뢰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평가 의뢰자의 입장을 고려하되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정책평가와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정책평가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 평가 유형 결정에 있어서는 평가 목표에 따라서 평가 대상이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유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책 평가에서 크게 총괄 평가를 할 것인지 형성 평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총괄 평가를 한다면 그 중에서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형평성 평가 등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그 평가 절차. 세 번째, 정책 구조 파악과 평가의 대상의 확정과 네 번째인 정책 평가 방법의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세 번째, 정책 구조 파악과 평가 대상의 확정에 있어서 평가 목적이 확인되고 그 평가 유형이 결정되면 그 다음으로 평가 대상이 될 정책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정책의 목표와 정책 수단, 정책의 대상, 집행 지침, 집행 절차, 그 투입된 자원이나 집행 기간 등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정책 평가의 범위를 개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책 평가의 범위는 정책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이 의도하는 바를 찾아내고 정책 대상, 관련 이해단체 등에 대한 법적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 및 시행 과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모형을 작성해서 개별적인 활동에서 결과에 이르는 인과 모형을 작성하게 되면 평가해야 할 대상이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정책 평가 방법의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의 범위가 그 구조, 그러니까 범위와 구조가 파악되고 그 평가되어야 할 대상이 확정되고 나면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그 평가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정책 평가에서 제기할 질문들을 좀 정리하고 그 질문들을 정리하고 이들 질문들에 대한 그 대답할 방법론적 전략을 좀 발전시키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그 양적 방법, 그 숫자, 질적, 그 관찰이죠.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어떻게 배합시켜서 특히 양적 평가 방법을 선택했다면 실험 설계, 뭐 연구 설계, 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뭐 비실험 설계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 대상 지역 또는 집단 중에서 어떻게 표본을 추출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과정에서 직면할 문제들과 그 장애 요인들을 좀 예측하거나 예견해서 그 바람직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평가 설계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절차 다섯 번째, 자료 수집 및 측정. 여기에는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집 및 측정에 있어서 관찰법이라는 것은 관찰 대상이 되는 행위가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찰자의 그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되기가 쉽습니다. 관찰법이라는 게 뭐 질적 연구에서 질적 논문에서도 많이 작성되고 논문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선택적 관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내용이나 이런 그 틀이 있기는 하겠지만 관찰법이라는 것이 관찰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되기가 쉽다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면접법이 있습니다. 면접자와 피면접자가 질문과 응답의 대화를 통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대화를 통해 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 사례 연구이다 보니 질적 연구가 되겠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또 좀
뭐랄까 또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면접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면접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 질문지법이 있습니다. 그 설문에 의한 작성, 그 다음에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고 이것이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데요. 설문에 의한 작성은 자료 수집이 중요하겠습니다. 다 논문을 쓸 때도 이 질문지 척도로 해가지고 SPSS나 뭐 고조방정식, 뭐 단신 회계 분석이라든지 뭐 상관관계 분석, 그 다음에 독립표본 T검정이라든지 대응 표본을 한다든지 아노바 이런 것이 다 질문지법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척도가 있는데요. 척도라는 것은 그 변수, 별량이라고 하죠. 이것으로 그 숫자를 뜻합니다. 명목 척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남자는 1번으로 하자, 여자는 0이다. 뭐 학교는 초등학교는 1로 하고 중학교는 2로 하고 고등학교는 3으로 하자. 이렇게 숫자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불교는 1이라든지 기독교는 뭐 2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 명목 척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열 척도는 측정된 숫자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미라는 것은 뭐 5점 척도든지 3점 척도라든지 뭐 그 7점 척도라고 하든지 보통 많이 쓰이는 뭐 5점 7점 같은 경우에 뭐 아주 만족한다 뭐 5 만족하는 건 뭐 4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그 측정된 숫자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걸 서열 척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계 측정 같이 간격 척도가 있고요. 국민 소득 같은 그것을 파악할 때 쓰는 비율 척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절차 여섯 번째 분석 및 해석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비용 편익 분석, 두 번째 비용 효과 분석, 세 번째 의사결정 나무 분석, 네 번째 길버트와 스펙트의 3P가 있습니다. 일단 분석 및 해석의 첫 번째인 비용 편익 분석은요. 어떤 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편익을 평가, 대비함으로써 그 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어떤 프로젝트, 일을 할 경우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헬스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경우 비용은 운동시간 플러스 운동시간 동안 다른 것을 못하는 것에 대한 비용 플러스에 운동에 대한 피곤함 등으로 인한 다른 활동의 마이너스 효과 편익 그것은 건강한 몸이나 건강한 몸으로 얻어지는 이익 플러스 체력 보강으로 일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그 사례처럼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더 높다면 그 사람은 운동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 요소에 더 많은 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수치로 전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비용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대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산출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들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되나 그 프로젝트로부터 얻게 되는 편익 또는 산출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요. 산출물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비용 효과 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용 효과 분석과 비용 편익 분석은 둘 다 경제학의 그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 어떠한 목적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 것이 비용 효과 분석,
거기에 덧붙여 그 목적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여부까지 그 결정하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린이가 병을 앓고 있고 그 병에 대해서 효과가 비슷한 치료 방법이 여러 개 있다고 가정한다면 비용 효과 분석은 이 중 가장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은 어린이의 건강으로 인한 이득과 그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검토한 다음 그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건강이 과연 그 비용을 상쇄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사 결정 나무 분석이 있습니다. 의사 결정 나무는 의사 결정 규칙을 나무 구조로 이렇게 도표화해서 그것을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분류 또는 예측의 과정이 나무 구조에 의한 추론 규칙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 예를 들어 신경망 분석, 판별 분석, 회귀 분석 등에 비해서 연구자가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에서의 의사결정 나무는 그 탐색과 모형화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의사결정 나무는 판별 분석이나 회귀 분석 등과 같은 모수적 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상치들을 검색하거나 분석에 필요한 변수 또는 모형에 포함될 규호 효과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분류 또는 예측 모형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뭐 A는 B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가설 설정을 하게 되죠. 이렇듯 그 회귀 분석과는 달리 그 변수 또는 모형에 포함되어 할 규호 효과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분류 또는 예측 모형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하나의 나무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마디라고 불리는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길버트와 스펙터의 3P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산출,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정, 산출, 과정 분석, 산출 분석, 줄서기 이론으로 평가되는데요. 그 과정 분석과 그 길버트의 스펙터의 3P 과정 산출 효과에 대한 부분은 줄서기 이론까지 해서 과정 산출 효과입니다. 이게 효과 분석입니다. 3P가 효과 분석입니다.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효과 분석인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요거는 잠시 다음 시간 9장에서 빨리 설명을 끝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모형 정의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둘의 설명과 더불어서 9장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